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먼지 쌓인 사건의 진실을 다시 읽어드리는 봉인된 사건 노트 그 운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노트는 2006년 강원도 동해시의 푸른 바다 뒤편에 숨겨진 핏빛 기록입니다. 귀순용사라는 가면을 쓰고 남한 사회의 배려를 칼날로 되갚은 한 남자의 추악한 실체를 지금 바로 봉인을 해제하려 합니다. 더 찢어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살을 내는 듯한 강원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말이 법정을 울립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내의 눈빛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남한 놈들은 다 반성해야 해. 북한이었으면 난 인민의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란 말이다. 사람을 죽이고 그 육신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훼손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90년대 대한민국이 꽃다발을 던지며 환영했던 귀순 용사였습니다. 국가가 준 정착금 2억 원을 유흥에 탕진하고 그 돈이 떨어지자 칼을 든 괴물이 된 사람. 동해시 부곡동에서 벌어진 세 건의 비극. 왜 그 모든 점은 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그 끔찍한 연쇄의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록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여름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은 묵호항에서 밀려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깨어나곤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 잡은 이 동네는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외지에서 온 선원들로 북적이던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죠. 골목 어귀마다 쪼그려 앉아 감자를 까시던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저녁 무렵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집마다 피어올랐던 곳이었습니다. 부곡동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6시부터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낡은 버스들이 뿜어내는 매연 냄새, 구멍가게 앞에 쌓인 배추 박스에서 풍기는 흙내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가요 소리까지 뒤섞여 이 동네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죠. 슬레이트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골목 어디를 가도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중심에 윤 씨가 운영하는 닭갈비 집이 있었습니다. 52살의 윤 씨는 이 가게를 10여 년째 지켜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2자식을 키우며 가게를 꾸려온 그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들러 싱싱한 닭고기를 골라오고 양파와 당근을 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어요.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타듯 경쾌하게 도마를 두드리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 때 손에 묻는 매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준비하는 명상과도 같았던 겁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부곡동 엄마라고 불렀어요. 푸짐하게 고기를 담아주는 인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면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실직한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술잔을 기울이면 윤 씨는 곁에 앉아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라며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이혼한 여자가 홀로 찾아와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면 조용히 물수건을 건네며 울고 싶을 땐 실컷 우세요 라고 위로했던 게 바로 윤 씨였습니다. 가게 안은 언제나 고추장 양념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숯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함석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소주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벽에는 색바랜 달력과 손님들이 남긴 낙서가 가득한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 선반에는 소주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오래되어 깜빡이곤 했지만 그 불안정한 빛조차 이 가게만의 정취를 더해주는 요소였어요. 윤 씨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까지 다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윤 씨가 직접 담근 깍두기였어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알맞게 익은 감칠맛이 일품이었죠. 사장님, 이 깍두기 비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조르는 단골들에게 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정성이 비법이에요. 정성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물을 골라 정성껏 깎으기를 담갔어요. 소금에 절이고 헹구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담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 부곡동에는 외지에서 온 섬원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묵호항에 배를 대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머물다 가는 이들이었죠. 배 위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육지에 내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밥 한 끼와 시원한 소주 한 잔이었습니다. 윤 씨의 가게는 그런 외지인들에게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그녀의 다정한 물음에 낯선 타향살이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곤 했던 겁니다. 가끔은 돈이 부족한 젊은 섬원들에게 외상을 해주기도 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손님을 집까지 부축해주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사람을 대할 때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다들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환한 미소로 맞이했고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조금 더 얹어주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섬원들 틈에 섞여 한 남자가 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겉으로 보기엔 여느 섬원과 다를 바 없어 보였죠. 까무잡잡하게 탄 피부, 약간 구부정한 어깨, 말수 적은 태도까지 전형적인 뱃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키는 평균 정도였고 얼굴엔 특별한 특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에 섞이면 금방 사라질 법한 평범한 외모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다가 무언가를 응시할 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빛을 본 짐승 같은 날카롭고 경계하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워낙 조용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신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90년대 중반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중사 출신이라는 사실, 국가로부터 정착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한 뒤 충주에서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켜 복역했다는 끔찍한 전력을 말이죠. 탈북 당시 그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넘어온 용감한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환영받았던 그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환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착금을 받자마자 그는 서울의 유흥가를 전전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순식간에 돈을 날려버렸죠. 돈이 떨어지자 그는 주저없이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충주의 한 여인숙에서 공기총으로 남녀를 위협하고 여성을 납치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신 씨의 첫 번째 범행이었어요. 결국 체포되어 10년 가까이 복역한 뒤 2000년대 초반 출소했지만 사회는 그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신 씨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선원 일을 했습니다. 배 위에서의 노동은 힘들었지만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적합한 일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떠돌다가 그는 동해시 묵호항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착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고 해야 맞겠죠. 신 씨는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윤 씨는 그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신 씨에게도 다른 손님들처럼 환한 미소로 맞이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평생 그렇게 손님을 대해왔던 그녀였으니까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 남자가 머지않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괴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윤 씨는 그날도 친절하게 반찬을 챙겨주고 고기를 구워주었을 겁니다. 천천히 드세요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요. 2006년 7월의 부곡동은 그렇게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놀았고 아주머니들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가며 안부를 나눴죠. 윤 씨의 닭갈비집에서는 오늘도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저녁 노을이 묵호항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가요가 흘러나왔고 길거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할아버지의 종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극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 씨가 윤 씨의 가게를 찾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염처럼 부곡동의 여름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2006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부곡동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마가 한풀 꺾이고 난 뒤 찾아온 후텁지근한 날씨 탓이었을까요? 골목 곳곳에 고인 빗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마저 느릿해 보였던 날이었죠. 오후 2시쯤 윤 씨의 단골 손님이었던 김 씨가 닭갈비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윤 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김 씨가 문 앞에서 몇 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건가 싶어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넘어서도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손님을 받는 기척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옆 가게 주인 박 씨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주방과 홀 사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윤 씨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박 씨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참담한 광경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씨의 머리 옆으로 깨진 맥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갈색 유리 파편에는 선홍빛 T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부피에는 병으로 내리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죠. 범인이 얼마나 강하게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목을 살펴본 검시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엄지손가락 자국과 나머지 4손가락이 목을 조른 흔적이 겹겹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몇 분 이상 목을 졸랐을 겁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검시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형사들을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 정확히는 눈 주위에 남겨진 절개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눈꺼풀 주변을 여러 차례 그었던 겁니다. 상의를 걷어 올리자 가슴 부위에도 비슷한 상처가 발견됐죠.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훼손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광기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을까요? 주방 쪽을 조사하던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주방 가위였지만 날 끝부분에 묻은 핏 자국이 섬뜩했죠. 이 가위가 바로 그 끔찍한 훼손에 사용된 흉기였던 겁니다. 윤 씨가 매일 닭고기를 손질하고 야채를 썰던 그 익숙한 도구가 생명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한 거예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형사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가게 안에서 없어진 물건이 전혀 없었어요. 금전 등록기 안에는 그날 장사한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윤 씨가 차고 있던 금반지도 그대로였습니다.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둘째, 현장에 남겨진 술병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2개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윤 씨 혼자 마시기엔 많은 양이었죠.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술잔도 3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셋째, 바닥에 떨어진 의자였습니다. 홀 중앙에 놓인 의자 하나가 뒤로 넘어져 있었는데 그 위치가 묘했어요. 마치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의자를 발로 찬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마도 범행이 시작된 순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했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범행 시각이었습니다. 검시 결과 윤 씨는 사망한 지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 말은 전날 밤 11시에서 새벽 2, 3시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가게 주변을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비명이나 소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범인이 윤 씨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윤 씨가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이 가게에서 누가 술 마시는 걸 보신 분 없으세요? 몇몇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었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새벽 1시쯤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키가 그리 크진 않았고 깡마른 체구였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뭔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 감식팀은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피 자국이 묻은 회색 티셔츠 한 벌이었어요. 범인이 옷에 튄 피를 감추기 위해 갈아입고 버린 것으로 보였죠. 옷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윤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게 앞에는 추모 꽃다발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곡동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동네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울먹이는 목소리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건 공포였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부곡동의 평화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동해경찰서 2층 회의실은 담배 연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칠판에는 현장 사진들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고 경사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사건 발생 이틀째 단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명확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금품 피해 여부였어요. 현장을 재차 점검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전 등록기 안에 들어있던 15만 원가량의 현금은 그대로였고 윤 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순금 팔찌도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죠. 주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까지 손대지 않았더군요.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니야. 수사팀장 이 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원한 관계였을까요? 윤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우리 엄마한테 원한 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착하게만 사셨는데. 딸의 울먹이는 증언처럼 윤 씨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묘한 기시감이 엄습했어요. 베테랑 형사 최 씨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올해 3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형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바로 동해시 북삼동에서 일어났던 학습지 교사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교사 정미선 씨는 학습지 방문 후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북삼동의 한 폐가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 차디찬 우물 속에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목에는 윤 씨와 똑같이 손으로 조른 흔적이 선명했고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 자국이 남아 있었죠. 이것 봐요. 범행 수법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학습지 교사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월, 부곡동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주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괴한에게 습격당했던 거죠. 범인은 뒤에서 다가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지만 마침 지나가던 주민의 비명 소리에 놀라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마른 체격이었다는 것만 기억했을 뿐이었죠. 새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부곡동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목을 조르는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까지요. 연쇄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장의 엄중한 선언이 떨어졌죠.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사건 당시 채취한 지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게 없었어요. 아파트 납치 미수 사건은 목격자 진술만 있을 뿐 물적 증거가 전무했고요. 안개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돌파구는 윤 씨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주변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건 전날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바로 묵호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 선원들이었죠. 선원 숙소를 뒤져라. 그날 밤 누가 윤 씨와 술을 마셨는지 찾아내야 한다. 지휘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묵호항 인근의 허름한 여인숙, 그곳이 선원들의 임시거처였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방 안에 있던 선원 2명이 화들짝 놀랐어요. 한명수와 박철호, 둘 다 50대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뱃사람들이었죠.
7월 20일 밤에 뭘 했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부곡동 닭갈비집에서 술 마셨습니다. 한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인했죠.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자주 갔거든요. 그날도 일 끝나고 한잔하려고 갔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밤 술자리에는 3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 씨, 한명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원 신용훈이었어요. 신용훈은 어디 있습니까? 형사의 추궁에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밤 12시쯤 먼저 숙소로 왔어요. 술이 약해서요. 용훈이는 사장님이랑 계속 마신다고 했는데 한명수의 눈빛이 흔들렸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용훈이 없었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사라졌더라고요.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라진 신용훈. 그 이름이 수사망의 중심에 떠올랐죠. 신용훈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박철호가 입을 열었어요. 신용훈은 한 달 전쯤 우리 배에 새로 탔어요.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과거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나이는 40 중반쯤 됐을 겁니다. 특징은 키가 165cm 정도? 마르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왼쪽 볼에 작은 칼자국 같은 게. 한명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이상한 문신이 있었어요. 북한 군대 마크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북한 군대 문신. 그 순간 수사본부는 술렁였습니다. 혹시 탈북자인가? 형사들은 즉시 통일부와 국정원의 협조를 요청했어요. 신용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믿기 힘든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신용훈, 1960년생, 북한군 중사 출신 귀순자. 1995년 남한 입국 후 정착금 2억 원 수령. 그런데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쓰인 문장이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1995년 충주시 강도 살인 미수사건 주범. 징역 10년형 복역 후 2005년 출소. 이 남자는 이미 한 번 사람을 해친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식을 잡아야 해. 수사팀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신용훈은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죠. 여인숙 방에 남겨진 건 낡은 이불 한 채와 때 묻은 작업복뿐이었어요. 휴대전화도 없고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부곡동에는 공포가 번져나갔어요. 연쇄 살인마가 활보하고 있다는 소문이 골목마다 퍼졌고 밤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는 상인들이 늘어났죠. 북한에서 넘어온 놈이래. 사람 죽이는 훈련받은 놈이라던데. 근거 없는 뜬 소문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괴물은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신용훈의 과거를 들여다보자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5년 충주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당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이었죠. 사건 파일을 넘기는 형사들의 손이 떨렸어요. 11년 전 신용훈이 저지른 범행은 지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충주시 봉방동의 한 여인숙에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당시 35살이었던 신용훈은 공기총을 들고 투숙객 방에 난입했습니다. 방 안에는 40대 부부가 있었죠. 돈 내놔, 소리 지르면 쏜다. 그의 손에 들린 공기총이 부부를 향했어요. 남편이 저항하자 신용훈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공기총 탄환이 남편의 어깨를 관통했죠. 아내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신용훈은 그녀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갔습니다. 여인숙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신용훈은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용훈을 체포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신용훈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중사 출신이었어요. 언론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넘어온 용감한 청년이라며 그를 영웅처럼 다뤘죠. 정부는 그에게 정착금 2억 원을 지급했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용훈은 그 돈을 단 6개월 만에 탕진해버렸어요. 유흥주점과 도박장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쓴 그였습니다. 고급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경마장과 카지노를 오가며 돈을 잃었죠. 남한은 천국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신용우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돈이 바닥나자 그는 범죄를 선택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게 감형 이유였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어요. 트라우마가 사람을 쏘고 납치할 이유가 됩니까? 그럼 모든 탈북자가 범죄자란 말입니까? 유족들의 항의는 묵살됐습니다. 2005년 출소한 신용훈의 행적은 묘연했어요. 형사들이 추적한 결과 그는 출소 후 서울 영등포의 한 쪽방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석 달 만에 쪽방을 나간 뒤로는 주소지,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이자는 의도적으로 신원을 숨기고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용훈이 묵호항 선원들과 함께 지낼 때 사용한 신분증은 타인 명의였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했던 겁니다. 어디서 이런 위조 신분증을 구했을까요? 젊은 형사의 질문에 베테랑 형사가 답했죠. 영등포나 용산 뒷골목 가면 이런 거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 10만 원이면 뚝딱이지. 신용훈의 사진을 들고 영등포 일대를 수소문한 결과 몇몇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알아요. 작년 여름쯤 이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말이 없고 혼자 밥 먹고 이상한 사람이었죠. 한 인부의 증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일당도 안 받아가고 그냥 사라졌어요.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의 한 식당 주인은 신용훈을 기억했어요. 그 손님 자주 왔어요. 항상 혼자 와서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했죠. 말수가 적었는데 가끔 술 취하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였냐는 질문에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말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무서웠어요. 술 취하면 눈에 핏발 서고 누굴 째려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형사들은 신용훈이 머물렀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 주인이 신용훈이 남긴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증금도 안 받아가고 튀었길래 버릴까 했는데 혹시 몰라 창고에 넣어뒀어요. 낡은 가방 하나와 헌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뒤진 형사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2006년 3월 동해시 학습지 교사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였죠. 기사 여백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또 실패. 다음엔 확실하게. 형사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말은 신용훈이 학습지 교사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이었어요. 여러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여성,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시장에서 장을 보는 여성. 모두 자신이 찍히는 줄 모르는 상태였죠. 이 미친놈이 여자들을 미행했어. 형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어요. 배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동해시 일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몇몇 사진은 윤 씨의 닭갈비집 근처에서 찍힌 것도 있었죠. 이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신용훈의 심리 프로파일 작성을 위해 범죄 심리학자가 투입됐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신용훈의 과거 기록과 범행 패턴을 분석한 뒤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이 용의자는 전형적인 연쇄 범죄자의 특성을 보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계획적인 미행, 그리고 점점 대담해지는 범행 패턴까지. 만약 체포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신용훈의 행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항만과 버스터미널, 기차역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신용훈은 마치 귀신처럼 사라져버렸죠. 북한군 출신답게 산악 지형에 익숙했던 그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곡동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어요. 밤이면 골목골목이 텅 비었고 여성들은 혼자 외출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괴물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을 지배했죠. 윤 씨의 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수사 진행 상황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운명은 또 한 번 잔인한 장난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우는 유령이 됐습니다. 7월 21일 새벽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어요. 경찰은 동해시 전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심지어 묵호항까지 감시망을 펼쳤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그물망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7월 23일 오전 부곡동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두타산 자락에서 첫 번째 목격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산길 오르는 남자를 봤어요. 가방 하나 메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무척 빠르더라고요. 등산객의 진술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즉시 두타산 일대로 출동했죠. 산을 빗질하듯 수색했지만 신용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문제는 신용훈이 북한군 중사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군에서 산악 전투 훈련을 받았던 그는 험준한 지형을 누비는 데 익숙했죠. 나뭇가지와 나무짚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는 법,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법, 최소한의 식량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법까지 모두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일반 도주범이 아닙니다. 전투 훈련받은 군인을 잡는다고 생각해야 해요. 특공대장의 말에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원도의 산은 깊고 험했어요. 두타산을 중심으로 삼척과 동해를 잇는 산맥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폐광과 버려진 산막, 깊은 계곡과 동굴이 무수히 많았죠. 신용훈이 이런 곳에 숨어든다면 찾아내기란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했고 군경과 함께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어요. 하지만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용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곡동은 공포에 짓눌렸어요. 밤 8시만 되면 거리는 텅 비었고 골목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 늦게까지 문을 열었던 슈퍼마켓도 해가 지면 셔터를 내렸죠. 그놈이 다시 내려올지도 몰라. 주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창문마다 빗장을 걸었어요. 밤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112에 전화를 걸었죠. 실제로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가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착각이나 오인이었지만 주민들의 공포는 현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번져나갔어요. 신용훈이 칼을 들고 묵호항 근처에서 목격됐대. 아니야, 삼척 쪽 폐광에 숨어 있다더라. 북한에서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사람 죽이는 기술을 수십 가지나 배웠다던데.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며 공포는 괴담이 됐고 괴담은 다시 공포를 키웠습니다. 어떤 주민은 아예 친척집으로 피신하기도 했죠. 윤 씨의 가족들에게는 더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부검을 마친 뒤에야 겨우 돌려받았어요.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윤 씨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유족들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딸 김미정 씨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들렀어야 했는데. 혼자 가게 지키시게 해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아들 김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엄마를 설득해서 가게 문을 닫게 했어야 했어. 그럼 이런 일이. 죄책감은 슬픔보다 더 깊게 가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는데 말이죠. 유족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신용훈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경찰의 수사는 답답하게 진행됐습니다. 신용훈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그가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죠. 하지만 신용훈은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친한 친구도 없었고 연락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혼자였고 그 고립이 지금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7월 30일 사건 발생 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삼척시 도계읍의 한 폐광 근처에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폐광 입구 근처에서 모닥불 같은 게 보였어요.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인근 주민의 신고였죠. 경찰은 즉시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꺼진 뒤였어요. 다만 주변에서 음료수 캔과 과자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조 날짜를 확인해보니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었죠. 이 자식, 어딘가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있어. 형사들은 폐광 주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돌며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용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몰래 훔쳐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수색 범위는 삼척과 태백까지 확대됐습니다. 경찰 병력 100여 명이 투입돼 산과 폐광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신용훈은 계속해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를 숨겨주는 것 같았죠. 부곡동 주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이 뭐 하는 거야? 범인 한 놈도 못 잡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동해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경찰서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동해시 인근 태백에서 또 다른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섬뜩했습니다. 키 작고 마른 남자였어요. 뒤에서 갑자기 입을 막더라고요. 제가 발버둥 치니까 도망갔는데 신용훈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 미친놈이 또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수사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씨를 살해한 뒤에도 신용훈은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연쇄, 범죄자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거죠. 경찰은 전국에 특별경보를 발령했고 강원도 일대 여성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범인은 잡히지 않고 공포는 확산되고 유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대체 언제 끝날까요? 부곡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8월 3일 새벽,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곡동 야산 초입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인숙 뒤편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남자의 실루엣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등에 짊어진 가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손전등 불빛이 남자를 비췄습니다. 순간 남자는 몸을 돌려 다시 산으로 뛰어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섰죠. 도망가지 마. 신분증 좀 보자고. 남자는 결국 멈춰섰습니다. 마른 체격, 작은 키, 왼쪽 볼에 흉터. 수배 전단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신용훈이었습니다. 손들어. 천천히. 경찰관의 손이 권총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신용훈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엎드려. 지금 당장. 두 번째 경찰관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첫 번째 경찰관이 신용훈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신용훈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재수없게 걸렸네. 5분도 안 돼서 순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신용훈을 일으켜 세웠죠. 13일 만이다. 이 새끼야. 수사팀장이 신용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신용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까칠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옷에서는 땀과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3일간 산속에서 숨어 지낸 흔적이 역력했죠. 가방 열어봐. 형사의 지시에 감식 요원이 신용훈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때 묻은 작업복 2벌, 그리고 말아서 넣은 반팔 티셔츠 한 장이 나왔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티셔츠 여기저기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피였습니다. 이게 뭐냐? 형사가 티셔츠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신용훈은 눈을 내리깔았죠. 옷이요. 제 옷. 왜 피가 묻어 있어? 그냥 코피 흘렸나 봐요.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형사는 비닐 증거봉투에 티셔츠를 넣으며 냉소를 흘렸어요. 이게 코피처럼 보여? 감식 나오면 다 밝혀질 텐데. 신용훈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 형사가 물었습니다. 13일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신용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여기 왔어? 도망갈 시간은 충분했잖아. 그제야 신용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백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근데 이불이랑 옷이 아까워서. 순간 형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일자리? 너 수배자야. 무슨 일자리를 구해? 막노동요. 신분증 안 보는 데도 있거든요. 신용훈의 말에는 묘한 태연함이 있었어요. 13일간 도주하면서도 이미 다음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불 가지러 여기까지 왔다고? 경찰이 득실득실한 걸 알면서? 제 거니까요. 제 물건인데 왜 못 가져가요? 그 순간 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신용훈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게 없다는 걸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이불과 옷이 아깝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미친놈. 형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그는 참았어요. 법정에서 심판받게 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순찰차가 동해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무전기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용훈 체포했다. 반복한다. 신용훈 체포. 경찰서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밤새 대기하던 형사들이 모두 수사본부로 몰려들었죠. 윤 씨의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이 갔습니다. 새벽 4시 취조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신용훈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죠. 신용훈, 7월 20일 밤에 뭘 했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술 마셨죠? 누구랑? 닭갈비집 사장님이랑. 그 다음은? 신용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형사는 책상 위에 증거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윤 씨의 시신 사진이었죠. 목에 선명한 손자국, 머리에 박힌 병 조각, 눈과 가슴에 남은 절개 자국까지. 신용훈은 사진을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지? 침묵. 왜 죽였어? 또 침묵. 가위로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뭐야? 신용훈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형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티셔츠 사진이었죠. 이 피가 누구 거냐? 신용훈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혈액형 검사하면 다 나와. 윤 씨랑 일치하면 내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야. 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용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뭐라고? 제가 어디 출신이냐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혹시 탈북자냐고 물어봤어요. 형사들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죽였다고? 화가 났어요. 남한 놈들은 맨날 그래요. 탈북자면 뭔가 문제 있는 놈처럼 보고 간첩 아니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신용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을 졸랐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머리를 쳤어요. 그럼 시신 훼손은? 형사의 질문에 신용훈은 기괴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를 똑똑히 보라고 한 거예요. 남한 놈들이 우릴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용훈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새벽 6시 혈액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셔츠에 묻은 혈액은 윤 씨의 것과 일치했어요. 결정적 증거였죠. 신용훈은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용훈, 당신을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낭독을 듣는 신용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곡동에 13일 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윤 씨의 가족들에게는 진짜 고통이 이제부터였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변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8월 4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날 새벽 간단한 진술만 받았던 형사들은 이제 신용훈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끌어내야 했어요. 취조실 안은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형사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신용훈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죠. 신용훈, 7월 20일 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수사팀장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신용훈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처음부터요? 좋아요. 들려드리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한명수랑 배에서 내렸어요. 일당 받았으니까 한잔하자고 해서 부곡동 닭갈비집으로 갔죠. 신용훈은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소주 2병이랑 닭갈비가 나왔고요. 한명수랑 한 병씩 비우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형사의 질문에 신용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명수가 12시쯤 먼저 갔어요. 술 약하다고. 사장님이 하나 더 마시고 가라고 해서 소주 한 병을 더 시켰죠. 둘이서 한 잔씩 나눠 마시는데 신용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장님이 묻더라고요. 어디 출신냐고. 말투가 조금 특이하다고. 북쪽에서 왔냐고. 신용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고. 근데 그 여자가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혹시 탈북자 아니냐고, 정착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요즘 탈북자들 문제가 많다고.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 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신용훈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남한에 와서 11년 동안 들었던 소리가 다 떠올랐어요. 간첩 아니야? 북한으로 돌아가. 탈북자 주제에 국가돈 타먹고. 그런 말들요. 그래도 사람을 죽일 이유는 안 되잖아. 젊은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용훈이 그를 째려봤어요. 당신들은 모르죠.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영웅 대접은커녕 범죄자 취급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돈 다 쓰니까 쓰레기 보듯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사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용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 목을 잡았어요. 양손으로 꽉 쥐었죠. 처음엔 그냥 협박하려고 했어요. 입 닥치라고. 근데 그 여자가 제 손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조른 거야? 네. 안 죽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신용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축 늘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취조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형사가 다시 물었죠. 목을 조른 뒤에도 맥주병으로 머리를 쳤지? 네. 확실히 하려고요. 혹시 살아날까봐. 신용훈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밟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다음엔 형사가 책상 위에 가위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피가 묻은 주방 가위였죠. 이걸로 시신을 훼손했지? 신용훈이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왜? 이 질문에 신용훈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똑똑히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 눈에다가 표시를 한 거죠. 나를 제대로 보라고. 탈북자를, 귀순 용사를, 신용훈이란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신용훈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가슴도 갈랐어요. 심장이 있는 곳을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날 의심했잖아요. 그럼 그 심장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왜곡된 피해의식과 분노가 만들어낸 관계였죠. 너 정신 나갔구나. 수사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용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신 나간 건 이 세상이에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신들이죠. 그럼 1995년 충주 사건은? 2006년 3월 학습지 교사는? 그것도 세상이 잘못했어? 형사의 추궁에 신용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쪽방에서 그 사건 스크랩이 나왔어. 또 실패라고 써놨잖아. 신용훈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학습지 영업하러 와서는 제 방을 쳐다보면서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 학습지 교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죽이려고까지는. 그냥 경고하려고 했어요. 함부로 남을 의심하지 말라고. 신용훈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학습지 교사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죠. 오후 2시 유족 대질 조사가 있었습니다. 윤 씨의 딸 김미정 씨와 아들 김성호 씨가 취조실 밖 대기실에 왔어요. 방탄유리 너머로 신용훈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김미정 씨는
유리창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신용우는 유리 너머 유족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만 피울 뿐이었죠.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저런 인간이. 김성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사가 그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법이 심판할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건 법의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죠. 하지만 신용훈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 사람 눈을 보세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김미정 씨의 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6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신용훈의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모두 확보됐어요.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신용훈은 동해구치소로 이송됐어요. 호송차에 오르는 신용훈의 뒷모습을 취재진의 카메라가 쫓았습니다. 신용훈, 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신용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한 놈들은 다 반성해야 해요. 북한이었으면 나는 영웅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신용훈은 호송차에 올랐고 차는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인이 해제됐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신용훈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유족들, 그리고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신용훈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형시켜. 저런 놈이 사람이야?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방청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검사는 신용훈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유사 범죄로 복역한 전력까지 있어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남한 사회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냉소만 흘러나왔어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신용훈은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이 사회예요.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당신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유족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고 김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2007년 2월 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신용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죠. 뭐라고? 무기징역?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악무도 하나 탈북 과정의 고통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참작했다. 유족들은 무너졌습니다. 겨우 무기징역이요? 우리 엄마 목숨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김성호 씨가 법정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고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족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결과는 같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신용훈은 서울구치소를 거쳐 영월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무기징역수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게 정말 평생 가두는 건 아니었어요. 2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니까요. 계산해보면 2026년입니다. 신용훈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해였죠. 이 소식을 들은 윤 씨의 가족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어요. 20년 만에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 엄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 김미정 씨는 탄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훈의 가석방을 막기 위해서였죠. 부곡동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닭갈비집은 사건 이후 문을 닫았어요. 가게는 그대로 방치됐고 세월이 지나면서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은 녹슬어갔죠. 아무도 그 자리에 새로운 가게를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람이 죽은 곳에서 장사를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그 닭갈비집이구나. 불쌍한 사장님. 짧은 묵념을 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죠. 특히 윤 씨를 알았던 단골 손님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현재 신용우는 여전히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작업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규율을 잘 지키며 다른 수감자들과도 큰 마찰이 없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를 만난 적 있는 기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신용우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는 식으로 말했죠. 윤 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은 없었던 겁니다. 2026년 신용훈의 가석방 심사가 다가옵니다. 법적으로 그는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20년 복역, 모범수 기록,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심사 대상이 되니까요. 물론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윤 씨의 유족들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반대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호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또 누군가를 해칠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김미정 씨는 지난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사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곡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신용훈이 나온다고? 절대 안 돼. 주민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졌고 가석방 반대 운동이 시작됐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동해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출렁입니다. 묵호항에는 여전히 배들이 드나들고 부곡동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죠. 시간은 흘렀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딸이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누군가는 멈춰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2006년 7월 21일, 그날 멈춰버린 한 여인의 시계는 영원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노트를 덮지 않고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잊혀서는 안 될 이름, 윤예숙. 부곡동 사람들이 엄마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미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봉인된 사건 파일을 덮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봉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